우리 경제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작으로 미국의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배제 압박과 차 부품 추가 관세 가능성 등 앞으로 석 달간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으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지 좌불안석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진단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예정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또 구체적인 특별한 언급 자체는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거는 없었고요. 8월 2일 날 발표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로 나누고 우리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B그룹으로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전략물자,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 개별 허가제로 네. 이런 방법으로 했죠. 근데 이제 전략물자에 그때 이제 룸을 둔 것이 뭐냐면 특별 일반 포괄 허가제도라고 CP 그러니까 내부 자율 규제 등록을 받은 기업 수출 기업에서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건 만들어 줬는데 기본적인 그 툴 자체는 일본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런 제도로 그대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당정청에서는 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등을 위해서 3년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좀 계획을 밝혔고 또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원 폭과 범위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3년간 5조 원이면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가 이제 한 500조 원을 1년 예산으로 보면 대일본 피해 구제나 국산화에 5조 원을 지원했다는 건 100분의 1을 지원한 그렇죠. 1%를. 그 굉장히 큰 지원입니다. 그러나 이 R&D 지원은 정부가 일명 외부 경제를 갖고 있는 항목으로서 필수적으로 정부가 어차피 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 뭐가 있냐면 그간의 이 낭비와 비효율 이런 것들이 R&D 지원에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따라서 그간의 경험을 반성해서 신중하게 또 효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이 시행이 된 첫날이었는데 어제 또 공교롭다기보다는 의도가 된 거겠죠.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울산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기업 유턴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특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정부가 엄청난 지원 또 한편으로 압박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특히 통상환경이 굉장히 요새는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중고 맞고 있다고.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세계 경기 하락.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또한 최근 몇 년간 유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도 이제 많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정착 자금이라든지 부지 제공이라든지 유틸리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지원가 있었죠. 대기업 유턴은 그동안 우리가 노동 비용 같은 것 또 노동 조합의 어떤 격렬한 운동 이런 것 때문에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거든요. 해외. 따라서 해외 투자가 국내 귀환을 하게 된다면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국내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바로 GDP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GDP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유턴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현대 모비스가 들어온 건 굉장히 좋은 청신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을 걸려면요. 가트 1조 무차별 대우 원칙, 그다음에 가트 11조의 수량 제한
불가 원칙 요 두 가지로 걸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우대 리스트에서 뺀 것이지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걸 안보를 이유로 한 가트 20조나 21조를 들고 나올 텐데 그렇다면 굉장히 논란이 돼서 길어질 가능성이 큰 이게 그렇네요. 조치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기구 WTO 항소기구 위원들 임명을 자꾸 반대를 해서 올해 말이면은 항소기구에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위원들이.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언제 위원이 구성이 돼야지 저 패널 구성을 해서 항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2, 3년이 넘게 걸리는 오래 걸리네요. 그런 상황 때문에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 WTO 제소라는 게 국제 여론 환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협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전 세계에 니들 이런 짓 한 걸 알려주겠다.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미국 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이 또 퍼펙트 스톰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뭐 지난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개도국지를 좀 박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개도국이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개도국인데 왜 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중요한 이슈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한국 대표로 참여했을 때 90년대 초반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가트에서 개도국은 셀프 데클러레이션 프린시플 자기 선언 원칙이에요. 나는 개도국이다 하면 개도국이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네네. 물론 이제 회원국들의 그걸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도국을 주장했고 특히 이득을 본 분야가 농산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농업 분야죠. 가트 제4부라고라는 것이 이제 개도국에 대한 Special and Differential Status라고 그래서 특별하고 우대적인 지위를 부여한 게 가트 제4부가 규정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득 본 분야가 개도국지로서 혜택을 본 분야가 농산물 분야입니다. 농산물은 시장 접근, 소위 말해서 수출 시장 접근에서 관세율 부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보조의 한도나 감축 폭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농산물이 이제 개도국 우대에 가장 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조치에서도 개도국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디미니미스 조항이라고 해서 최소 허용 조항이 개도국은 높아요. 네네. 그 밑에 상당히 높아도 디미니미스 이하면은 개도국은 해당이 안 돼 버리는 이런 조치들이 이제 개도국 우대 조치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이번 트럼프가 들고 나온 대로 G20 가입국이고 소득 기준은 세계 1인당 GDP 12 이상이고 OECD 가입국이고 이 중에 하나가 한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개 조건에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이걸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당장 농업 쪽에 타격이 오겠네요. 제일 큰 건 농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구제 조치 쪽이죠. 네. 근데 또 여기에다가 11월에는 미국이 또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좋지 않은데 이제 거의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요게 이제 그 경과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조사를 시작해서 사실 이번 연초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다가 조사 보고서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협상하자고 그랬거든. 이게 타겟이 유럽 고급차 만드는 네, 유럽 독일 차하고 상사들이 일본의 이제 뭐 렉서스 있으니까요. 같은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유럽이 협상을 해서 우리는 수출을 자제할 용의가 있다라고 메르켈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에서 있었죠. 그때 밀월 관계에 있다고 요새 평가되는 소위 말해서 브로맨스라고 그러는 아베하고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자동차 면제시켜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그래버렸거든. 바로 이럴 정도로 이제 자동차의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래 자동차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T카를 만들어서 네. 포드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단호한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것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우리라도 예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첫 번째고 그걸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한미 FTA 그 재협상을 통해서 자동차를 많이 양보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고 와서 이미 우리는 했다라는 걸로 좀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미국 얘기를 하면은 최근 또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른바 아래 공포라고 하죠.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독특하게 대외 의존성이 90%가 넘는 너무 높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 많지 땅도 적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인간의 두뇌, 우리 사람들 인재 육성을 그쵸, 통해서 인적 자원으로만. 고급 기술 부문을 만들어서 원재료는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즘 터지는 그런 사태도 바로 그런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그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고요. 장기 금리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리스크를 감안한 금리가 당연히 그렇죠. 장기 금리가 높아야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불확실성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바로 장기 금리가 높은 건데 네. 이번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단기가 때 더 높아지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까지의 경험을 데이터를 보면 한 24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어서 지난 14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뭘로 보려면 앞으로 2년 이내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어느 조사기관에서 얘기를 발표를 한 건데 예. 근데 사실 맞아요. 그 데이터는 전부 맞습니다. 네.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지난 FRB 연준. 체어퍼슨이죠.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이번에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장기 채권에도 돈이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 건데 가지고 이게 왜 경기 침체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요. 이슈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미국 경제는 정점을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냐면 페이롤 텍스라고 이제 급여세를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을 압력을 해서 FRB 체험을 압력해서 1%포인트 내려라까지 압력을 하면서 겉으로는 안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만약에 이것이 경기 침체를 온다고 하면 특히 미국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미국이 저런 조치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아까 얘기한 대로 국산화 추진, R&D의 예. 효율성 이것도 좋지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한국 경제처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지금부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국가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최근 트럼프와 시진핑의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요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우선 시진핑은 임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을 대선을 치러야 앞두고, 돼요. 예, 그러니까 있죠. 당연히 이제 대선에서 재선을 하려면 입지가 약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난달에 끝난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북대하 회의라고 그 중국 공산당이 고위 관료들, 고위직들이 모여서 1년 동안의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회의가 여름 휴양지에서 열리죠. 네. 산둥성 거기 근처인데 거기서 시진핑이 원로들한테 엄청 당했다는 얘기도 사실 들려요. 그런 거 보면 임기가 없다고 그래서 시진핑이 그냥 아무 놓고 이렇게 할 것은 같지는 않고 겉으로 보기에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이는 입지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또 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퍼펙트 스톰으로 또 꼽을 수 있는 중에 하나가 홍콩 시위 문제입니다. 홍콩 시위가 벌써 12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장기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이제 양자가 도무지 협상할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안 보여요. 너무 강경하더라고요. 특히 20대 그 대학생들 딱 주도해서 앉아가지고 하는데 대학생 에너지를 어떻게 당해? 한국도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인데 그래서 이렇게 특히 지난번에 이제 공포탄 네. 실탄 발사를 한번 했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하늘에도 있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배후 조종설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부추기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미국은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니들 파기시킬 거야 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격화돼서 뭔가 이렇게 대화의 조짐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송환법에 대해서 잠시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양국 대치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후설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꼭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하고 미국 갈라지듯이 이런 양상으로 버티게 되면 그건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저 지금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에 가는 관광객도 반토막이 났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콩은 그냥 중개무역항이니까 그냥 관광이나 하고 가서 금융센터나 되고 뭐 이런 줄 알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가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일 크고 그다음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위고 3위가 베트남, 4위가 홍콩이거든요. 네. 홍콩의 2018년 기준 우리가 460억 달러, 약 57억 원, 17조 원을 수출을 한 게 홍콩이에요. 많네요. 그럼 왜 중국으로 직접까지 홍콩 가냐? 왜냐하면 홍콩에서 중국으로 90%가 재수출되고 그 중에서 홍콩 수출의 73%가 우리가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홍콩은 무역 중개항으로서 중국하고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무관세거든요. 들어가면 무관세가 돼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신용장이나 이런 그 거래가 옛날부터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중국 개방되기 전에. 바로 이제 그런 관행 네. 이런 것 때문에 홍콩에 대한 어떤 시위가 됐을 때 우리의 압박은 그만큼 크다. 특히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460억 달러의 70%가 이상이 반도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경기 하락 때문에 난리인데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은 오래 안 가는 것은 우리 경기의 청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노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